야, 내가 기대해서 세비야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라고. 야, 내가 세비야 기대했을 때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어? 얼마나 좋았는데. 학씨. 원래 제목은 라리가 29라운드 안달루시아 더비, 세비야의 주인은 이건데, 보이는 장면에서는 라리가 29라운드 안달루시아, 세비야의 주는 이렇게 됐네요. 세비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 은근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뭐 구단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의 자존심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달루시아 더비는 스페인 내에서도 굉장히 빡센 더비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더비입니다. 라리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엘 클라시코죠.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예요. 그런데 안달루시아 더비는 안달루시아 더비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거칠고 빡세고 팬들의 응원도 엄청나게 시끄럽고 여기에 좀 더티한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달루시아 더비는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안달루시아 더비 때 항상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물병을 맞은 건 2007년 2월 코파델레이 8강전이었고요. 그리고 조안 조르단이 쇠파이프에 맞은 건 2022년 1월 16일 코파델레이 16강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달루시아 더비, 세비야 더비, 그란데 더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비야 더비는 스페인 세비야에 위치한 레알 베티스와 세비야 사이의 지역 도시 축구 더비입니다. 그리고 엘 클라시코, 마드리드 더비와 함께 라리가 3대 더비로 뽑히고 있죠. 그러니까 세비야라는 도시에서 펼쳐지는 세비야와 베티스의 대결로 보면 되겠고,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더비들과 함께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1890년에 창단이 됐는데 내부적인 분열로서 베티스가 나왔고 베티스가 1907년에 창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베티스는 세비야를 싫어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비야는 부유한 지역인 네르비온 지구에 홈경기장이 있죠. 반면에 베티스는 헬리오폴리스 지역, 여기에 홈구장이 있는데 지역 노동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비야 더비가 너무 빡세니까 왜 빡센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는 약간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베티스는 지역 노동계층의 지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좀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세비야 지역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좀 불가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세비야가 부유한 계층에게 지지를 받고 베티스가 노동 계층에게 지지를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퇴색됐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세비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그래도 안달루시아 더비에는 매우 강했다. 사실 이 경기 펼쳐지기 전에 세비야가 안달루시아 더비 6경기에서 2승 3무로 패배가 없었으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세비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라모스 얘기도 나왔는데 라모스가 세비야 출신이고요. 뭐 나바스도 있고 그리고 레에스도 있고, 2000년대 돌아보면 세비야가 팀 재건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세비야는 유스 출신을 계속 끌어들이고 그 대신 브라질에서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했었죠. 그게 이제 뭐 알베스, 아드리아누 이런 선수들이었죠. 그리고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정복하는 데 있어서 파비아누라든가 카누테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매우 잘해주기도 했습니다. 첼시감도 마레스카 세비야에서 뛴 경험이 있어요. 마레스카가 선수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렁글레, 쿤데 이런 선수들도 세비야에서 온 선수들이 맞습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니 우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베티스가 데니 우손 영입했을 때에는 야, 우리도 이제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있다 막 그러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적료가 대단했어요. 근데 데니 우손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최근 베티스는 나빌 페키라든가 카르나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코의 팀이긴 합니다. 라리가 29라운드에서 펼쳐진 세비야 더비를
살펴보면 레알 베티스가 세비야에게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먼저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도소와 쿠초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매치 도미넌스 보면은 레알 베티스가 경기를 주도했어요. 그 가운데 세비야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반전 세비야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빠른 전환을 추구했어요. 그 가운데 이상 로메로와 루케바키오를 앞세운 공격은 위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바르가스가 골을 넣은 겁니다. 수비 쪽에서 한 번에 넘겨서 루케바키오가 볼을 소유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바르가스에게 연결했을 때 바르가스가 마무리 지었죠. 레알 베티스 카르도소가 엄청난 발리 슈팅을 보여줍니다. 사발리가 올린 것을 카르도소가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25분에 1대1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쿠초 에르난데스의 45분쯤의 골, 이 골 보셔야 됩니다. 이스코가 왜 클래스가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골은 쿠초가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스코가 만들어주거든요. 그것도 원터치 패스로. 헤수스가 중앙 쪽으로 연결한 패스를 이스코가 원터치로 뒷공간으로 연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쿠초 에르난데스는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죠. 골키퍼보다 먼저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결승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쿠초 에르난데스 영입 잘했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티스가 2명의 선수를 영입했죠. 베티스의 문제는 최전방과 오른쪽 윙어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두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전방은 쿠초, 오른쪽은 안토니입니다. 두 선수가 다 잘합니다. 안토니는 후반기 베티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쿠초 지금 2골 넣고 있거든요. 근데 2경기 연속골입니다. 그 가운데 베티스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기록했고요. 무패까지 얘기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2경기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당하게 됐어요. 아틀레티코 클루브에게도 0대1로 패배했는데 2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하면서 제가 보기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베티스는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도 선수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인데 펠레그리니 감독도 선수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이스코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서 경기를 푸는 경우가 많지만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안토니를 보좌하고요.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젊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전방 쪽을 드리블로서 공격 전개를 많이 하고요. 쿠초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움직입니다만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페그니 감독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4-2-3-1에서 이 자리에 공격형이 어울리는 선수를 넣는가. 이 자리에 로세소라든가 포르나스를 넣었잖아요. 물론 로카라든가 알티미라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로카는 부상이니까 못 나오고 알티미라는 교체로 나왔었죠. 근데 이 자리에 왜 공격적인 선수를 넣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아마 페그린 감독은 이 3선과 2선의 연결을 요 선수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셀소는 요 위치에서 제가 보기엔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포르나스가 매우 잘해줍니다. 포르나스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이스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스코가 왼쪽에 위치하면 오른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스코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티스의 진정한 물건은 바로 카르도소입니다. 조니 카르도소 미쳤습니다. 아니 얘는 올 때부터 잘했어. 물론 조니 카르도소 봤을 때 이 선수가 뭐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 엄청 단단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친 듯이 뜁니다. 여기에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거든요. 물론 많은 골을 넣는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공격 가담도 에너지 넘치게 가담해 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티스의 에이스는 이스코다. 지금 이 순간 베티스의 스타는 안토니가 맞다. 근데 베티스의 엔진은 누구냐? 카르도소다. 그리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킥이 정확하죠. 사발리 공격 가담을 해주죠. 그리고 중앙 쪽에 디에고 요렌테가 수비 중심 잡아주죠. 바르트라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르트라가 실수가 종종 있긴 있지만은 베테랑 수비수죠. 바르셀로나 출신입니다. 아드리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요렇게 4-2-3-1로 나왔어요. 벤치 명단을 보면은 요 위치에는 바캄부, 요 위치에는 로세소, 요 위치에는 압데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에 로세소를 기용하거나 포르나스를 기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는 알티미라를 기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카는 부상이니까. 압데도 부상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베티스는 벤치 명단도 나쁘진 않아. 이 경기에서 교체한 선수들 볼게요. 헤수스 자리에 아이토르 루이발이 들어가죠. 이스코 자리에 로세소가 들어갑니다. 쿠초 자리에 바캄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르나스 자리에 알티미라가 들어가요.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선발로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는 지금 이 순간 주전도 위력적이고 벤치도 나름대로 잘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그리고 감독이 이 흐름을 잘 살리고 있다. 그래서 7경기 무패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리가 순위도 6위까지 쭉 끌어올렸는데 아마 펠그리니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피미엔타 감독이 오면 달라지지 않을까? 피미엔타 감독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이었죠. 라스팔마스에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비야로 왔습니다. 근데 세비야는 페테기 감독의 좀 만들어가는 축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감독 교체를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피미엔타 감독 밑에서 만들어가는 축구, 점유율 높은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올 시즌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올 시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루케바키오는 눈에 띄었어요. 루케바키오가 세비야의 에이스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케바키오가 지금 팀 내 최다골 11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루케바키오가 이 팀의 해결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케바키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득점 기회를 루케바키오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상 로베노도 위력적인 슈팅을 몇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결정력이 떨어지고 바르가스가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루케바키오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한 건 결국은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 전개를 통해서 왼쪽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득점포가 가동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르가스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긴 했지만 그리고 중앙 쪽에서 사이사이 포메이션 했을 때 후안누, 쌈비, 구데이 요 3명의 미드필더가 중원 싸움에서는 위력을 발휘해요. 굉장히 많이 뛰면서 부딪히고 압박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선발로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 건 사울인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세비야 입장에서는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의 통계를 보면은 점유율은 거의 5대5로 보면 됩니다. 베티스가 56%인데 뭐 베티스 홈경기장이니까 약간 앞섰다 보면 되고요. XG값에서는 베티스가 1.15 그리고 세비야가 0.70입니다. 베티스가 11개의 슈팅하고 유효 슈팅 3개인데 세비야가 슈팅이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2개입니다. 세비야가 한 차례 있었던 큰 기회를 바르가스가 골로 연결하긴 했어요. 물론 베티스도 기회를 만드는 건 어려웠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도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2골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공격의 창의성에서 세비야보다 베티스가 우위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결과가 마냥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물론 골들이 다 전반전에 터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베티스가 승리한 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반칙수예요. 세비야가 22개의 반칙을 했습니다. 진짜 거칠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충돌하는 장면 많았습니다.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왼쪽 윙어인 헤수스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전개할 때 라민 야말이 올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헤수스가 드리블과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결정력은 떨어집니다만 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은 호아킨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아킨의 향기도 조금 납니다. 요 위치에서 드리블로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고 역습상에서 볼을 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수스가 위로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쿠초가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헤수스하고 연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스코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스코가 이 두 선수에게 연결하거나 대각선으로 넘겨주거나 순간적으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돌아 들어가면서 보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안토니가 떨어져 있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베티스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방향 전환하고 안토니가 여기서 중앙으로 가면서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후반전에 이스코가 코너킥을 올렸을 때 안토니가 기가 막힌 킥을 찹니다. 인사이드로 처리했는데 물론 닐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골과 유사한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스코가 올라와서 공격 지원을 할 때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로 포르날스가 올라옵니다. 카르도소도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유형이긴 하지만 수비 쪽에 임무를 1차적으로 뛴다고 봤을 때 포르날스가 공격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베티스는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루케 바키오가 키예요. 그럼 루케 바키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피미에타 감독이 루케 바키오에게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 미드필더인 후안루가 루케 바키오 쪽으로 빠져서 루케 바키오와 연동해서 루케 바키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됐어요. 세비야의 골 장면은 결국 수비 쪽에서 한 번에 루케 바키오에게 연결하고 루케 바키오가 수비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베티스 센터백 한 명을 루케 바키오가 끌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바르가스가 침투해 들어갔을 때 연결해주고 해결해줬죠. 그런 장면을 봤을 때에는 루케 바키오가 도미 역할을 잘한 건 맞다. 근데 팀 내 차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루케 바키오를 도와주는 선수는 누구냐. 이상 로메로가 최전방을 나왔는데 이상 로메로의 마무리 능력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바르가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위치했지만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대신 페드로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른쪽에 카르모나 대신 왼쪽에 페드로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있는 산비 로콩가라든가 구데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먼저 신경 쓰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경기를 보면 미드필드 라인에서 매우 치열합니다. 여튼 세비야 입장에서는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거 피미에타 감독이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지브리소라든가 아구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는 있다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안달루시아 더비에서 공격이 이렇게 안 터진다? 이건 아쉬움이 좀 크니까. 쿠초 에르난데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쿠초가 이 경기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세비야전에서 87분 출전했고요.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스코의 패스를 골로 연결을 했죠.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슈팅 자체는 4개를 했고요. 유효 슈팅은 하나였습니다. 상대 맞고 튕겨져 나온 슈팅이 2개가 있어. 골대를 빗나간 슈팅도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조금 더 유효 슈팅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성공을 3번 시도해서 3번 다 성공했더라고요. 쿠초는 볼 없을 때 움직임도 좋고 드리블도 강한 편이고 저돌적이고 몸싸움도 됩니다. 네,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쿠초가 겨울 이적 시장 합류 이후에 데뷔골이 좀 늦게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경기 연속골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베티스가 레가네스에게 3대2로 역전승했을 때도 쿠초의 골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도 쿠초의 골이 있었습니다. 이스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이스코가 정말로 많이 뛰고 정말 의욕적으로 뛰었어요. 지금 히트맵 보면 곳곳에 지금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수비 가담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로세소로 교체가 됐습니다. 70분 정도 뛰었죠.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3번이나 했습니다. 키패스를 3번이나 했어요. 패스 성공률이 95%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즌 공식 20경기에서 9골 6개의 도움을 했고요. 라리가 14경기에서 6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스코가 전반기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스코가 돌아오면서 베티스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물론 쿠초와 안토니 영입도 맞물린 건 맞죠. 그리고 이스코를 보면 축구 보는 재미가 있어.
내가 2000년대 초반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빠져들었던 이유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 넘버 10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 얘기하면 뭐 지단, 발레론, 아이마르, 히바우두 이런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뭐 스타일은 다 차이가 있지만 뭐 리켈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넘버 10이 경기를 풀어주고 뭐 골도 넣고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의 향기를 강하게 풍겨요. 그래서 이스코를 보면 보는 재미가 있어. 보고 있자면 야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 보면 저는 이미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베티스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티스는 제가 겪고 있던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스코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 그 시절에 정말 대단했던 거 인정해요. 지단 감독이 이스코 시프트 가동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니까. 근데 세비야 시절 생각하면 이스코는 정말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베티스로 왔어요. 그럼 세비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수였는데 아니 베티스로 갔네? 근데 베티스 에이스야. 세비야 팬들 어떤 생각 들까요? 그러면 세비야 팬들 열받죠. 화나죠. 짜증나죠. 근데 이스코 입장에서 보면 세비야 시절은 암흑기였단 말이야. 선수생활 끝난 줄 알았어. 은퇴하는 줄 알았어. 근데 베티스에 와서 지금 제7회 전성기, 제8회 전성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과 클럽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클럽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티스에서 페레그리니 감독과 뭔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조니 카스트로, 제가 베티스의 엔진이라고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풀타임 소화하면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스코하고 포르나스를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선에서 뛰면서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적인 임무를 잘해줬지만 골도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헤수스가 올라갔을 때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헤수스를 보좌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니 카르도소가 공식 경기 34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 라리가 21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이니까 골을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퍼거슨님이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하는 안토니입니다. 안토니 드디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안토니는 사실 오른쪽 라인에 좀 치우친 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토니 스타일.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킥이 정확하기 때문에 발리 슈팅 엄청난 거 한 차례 보여줬고, 그리고 공격을 푸는 능력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키패스가 3회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드리블 시도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4차례 시도에서 2차례 성공시켰으니까 드리블 성공은 50%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안토니가 드리블 성공 50% 넘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여하튼 드리블도 많이 시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안토니 칭찬해야 되는 게, 사실 베티스에서 공식 12경기에서 4골 4개 도움이면 공격 포인트가 적은 게 아니야. 라리가 8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2골 2개 도움 기록했고요. 페레그리니 감독이 안토니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경기 끝나고 베티스 선수들이 베티스 팬들하고 같이 호응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 거기서 안토니가 위통 까고 베티스 깃발 들고 아드리안 목에 목마 타고서 깃발을 막 흔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충성심 쩌는 모습이거든요. 안토니 완전 베티스 매니아. 펠레그니 감독 이 경기 승리한 다음에 인터뷰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야망과 욕구가 일깨워졌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승리해서 기쁘다고 얘기하고 나서 라리가 6위를 차지하고 챔피언스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8강 진출을 위한 싸움에서 강화된 그의 팀의 목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점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라리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8강에 올라갔는데 욕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된 목표라는 거죠. 야, 나 더 욕심내도 될 것 같아. 이전에 없었던 야망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 욕구가 꿈틀꿈틀 살아나.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피미엔타 감독은 베티스는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는 베티스가 후반전에 시간을 좀 보내는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 같고요. 피미엔타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전은 만족했는데 후반전은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름대로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수비가 문제였죠. 2골을 내준 수비가 문제였는데 전반전은 괜찮았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 끝나고 라리가 순위입니다. 베티스 6위에서 승점 47점입니다. 물론 이제 비아레알은 한 경기 덜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47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베티스 입장에서는 아틀레틱 클루브까지 추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점 6점 차니까요. 그래서 베티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베티스는 지금 이 순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베티스의 상황을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비야가 라리가 11위입니다. 승점 36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강등의 위험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유럽 대항전에 나가긴 어렵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7위 라요부터 11위 세비야까지 요동쳐요. 순위가 매 라운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면 돼요. 아마 화요일 저녁마다 위클리 매치를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위클리 매치를 하면은 여러분이 뭐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편집된 영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